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상처만 남을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착한 사람이 오히려 상처받는 이유, 오늘 그 뿌리를 밝혀보겠다. 당신은 도와줬는데 돌아온 것이 무시뿐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좋게 말했는데 잔소리로 돌아오고, 마음 써준 사람이 등을 돌리고, 착해서 거절 못해 과로와 감정 소모만 쌓이는 경험. 왜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상처받는가? 왜 베푸는 사람이 외로워지는가? 왜 배려하는 사람이 무시당하는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나빠서라고, 사람들이 몰라서라고,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보았다. 그는 이러한 고통을 선의의 왜곡이라 불렀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정약용은 형 정약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사람을 도울 때는 그릇의 크기를 먼저 보라. 평생 백성을 위해 살았던 그가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그 이유를 알면 당신의 상처도 설명된다. 첫째, 착한 사람만 상처받는 심리적 이유. 착한 사람은 기대를 높게 설정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방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나에게도 배려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고마워하겠지. 이런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기대를 모른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마음을 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상대방에게는 그저 평범한 도움일 뿐이다. 이 간극에서 상처가 생긴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힘들어한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하고,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받아들인다. 한계를 넘어서까지 베푼다. 처음에는 기꺼이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버거워진다. 내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을 하고, 내 시간도 없으면서 남을 위해 시간을 쓴다. 그러다 지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대는 그것을 기본치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당신이 크게 도와주면 상대방은 감사한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긴다. 이번에도 도와주겠지. 다음에도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감사는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난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거절하면 상대방은 섭섭해한다. 왜 갑자기 그래? 전에는 잘 해줬잖아.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이것이 착한 사람이 겪는 비극이다. 베풀어서 상처받고, 배려해서 무시당하고, 착해서 이용당한다.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선함 때문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계란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선. 이것은 도와줄 수 있지만 저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구분.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 이 경계가 없으면 착한 사람은 무너진다. 끝없이 베풀다가 지쳐 쓰러지고, 끝없이 배려하다가 자신을 잃고, 끝없이 참다가 폭발한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가 파괴된다. 둘째, 정약용의 삶에서 배우는 애민정신의 진실. 정약용은 형 정약전과 평생 서로를 의지했다. 두 형제는 함께 과거에 급제했고, 함께 개혁을 꿈꿨고, 함께 유배를 당했다. 하지만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형제 간에도 감정의 간극이 생겼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어 바다를 연구했다. 물고기를 관찰하고, 어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자산어보를 집필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되어 백성들을 돌보며 고통을 마주했다. 가난한 농민들을 보고, 부당한 세금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고 목민심서를 집필했다. 같은 유배지만 다른 환경, 같은 고통이지만 다른 방식의 대응, 서로의 편지는 점점 뜸해졌다. 정약용은 형에게 더 자주 안부를 전하기를 바랐다. 형은 동생에게 더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정약용은 깨달았다. 사람마다 짊어진 짐이 다르니 내 마음을 그대로 기대하면 상처만 남는다. 형제 사이에도 그렇다.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느끼는 만큼 상대방이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각자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험이 정약용의 애민 정신,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본이 되었다. 그는 백성을 도우려 할 때도 항상 이것을 생각했다.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민이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백성을 도우려 하지만 백성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착한 마음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다. 내가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내가 도와주려던 것이 상대방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은 분별 있는 선행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착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착함. 끝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베푸는 것. 감정에 휩쓸려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주는 것. 이것이 상처받지 않는 착함의 비결이다. 셋째, 넘치도록 붓는 항아리와 나무 그림자의 비유. 정약용은 자주 비유를 사용했다. 그는 착함과 상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항아리가 작은데 물을 계속 부으면 넘쳐서 땅까지 적신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물을 주고 싶어도 상대방의 항아리가 작으면 담을 수 없다. 넘친 물은 낭비될 뿐이다. 착한 사람은 상대의 항아리 크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만큼 부어버린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내 정성을 다해준다. 하지만 상대방의 항아리가 작으면 감사보다 부담이 먼저 생긴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이만큼은 원하지 않았는데요. 착한 사람은 상처받는다.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왜 부담스러워하지? 하지만 생각해보라. 항아리가 작은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의 그릇이 그만큼인 것뿐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크기의 항아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작은 항아리를 가졌다. 어떤 사람은 지금 항아리가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비어 있다. 상대방의 항아리 크기를 먼저 보고 그에 맞게 부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착함이다. 정약용은 또 이런 비유를 했다. 나무가 클수록 그림자도 넓어진다. 착함이 깊을수록 그 그림자에 기대와 요구가 자란다. 당신이 착한 사람으로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기대한다. 이 사람은 착하니까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관대하니까 괜찮을 거야. 기대가 쌓이고 요구가 늘어나고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그림자에 짓눌린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항상 베풀어야 한다는 부담, 절대 화내면 안 된다는 강박. 이것이 착한 사람의 그림자다. 큰 나무는 아름답지만 그 그림자는 햇빛을 가린다. 착함은 아름답지만 그 기대는 자유를 빼앗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무를 작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림자를 관리하라는 것이다. 기대를 관리하고 경계를 세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풀라는 것이다. 넷째, 상처받지 않는 착함의 5가지 원칙. 정약용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어떻게 하면 착하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선을 베풀 때 양을 먼저 정하라. 정약용은 말했다. 덕은 분수가 있어야 한다. 끝없이 주면 끝없이 무너진다. 베풀 때 미리 정하라.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일단 시작하고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하고 그러다 지쳐서 쓰러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량을 정하면 다르다. 나는 1시간만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이 부분까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선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고 무너지면 관계도 끝난다. 두 번째, 도와주되 내가 감당할 몫만 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때도 반드시 선을 그었다. 그는 말했다. 내 몸이 먼저 서야 집이 선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부터 먼저 착용하라고 한다. 그래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착함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보면 결국 둘 다 무너진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야 한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감정적 여유를 고려해서 도와야 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착함이다. 세 번째, 기대치를 낮춰라.
정약용도 형제와 제자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 기대도 완벽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방도 이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려라. 도와줬으면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 배려했으면 배려받아야 한다는 기대, 베풀었으면 돌아올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아라. 기대 없이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선행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 네 번째, 말하기 전에 마음의 흐림을 거둬라. 정약용은 심경밀엄에서 이렇게 적었다. 마음이 흐리면 선행도 오해가 된다. 화난 상태에서 도와주면 상대방은 그 화를 느낀다. 짜증난 상태에서 배려하면 상대방은 그 짜증을 받는다. 마음이 흐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행할 수 있다. 도와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라. 지금 내가 진심으로 돕고 싶은가? 아니면 의무감에 하는 것인가? 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인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잠시 멈춰라. 마음을 정리한 후에 도와라. 그래야 선행이 진짜 선행이 된다. 다섯 번째, 거절은 차갑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라. 착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거절이 아니라 모호함이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모호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준다. 그래서 계속 요청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거절하면 상대방은 더 서운해한다.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킨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함은 덕을 지키는 울타리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라.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없어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다. 모호하게 얼버무리다가 결국 못해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다섯째, 상처받은 착한 사람을 위한 위로. 정약용은 누구보다 상처받는 사람이었다. 벼슬을 잃고 유배로 가족과 떨어지고 형제와도 멀어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야 했다. 그는 선한 의도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역적으로 몰렸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권력자들의 반발로 유배되었다.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했지만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착해서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다. 목민심서로 후대 관리들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다. 경세유표로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를 제시했다.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착한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다만 그 힘이 바르게 쓰여야 한다. 당신이 착해서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당신의 착함이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착함을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것뿐이다. 경계를 세우고 분량을 정하고 기대를 낮추고 마음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라. 이것을 하면 당신은 여전히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받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된다. 착함은 당신의 본질이다. 그것을 잃지 마라. 다만 그 착함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라.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이 살아남아야 세상도 산다.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 무너지면 세상은 더 각박해진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상처받아 마음을 닫으면 세상은 더 차가워진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라. 상처받더라도 일어서라. 실망하더라도 다시 베풀라. 다만 이제는 지혜롭게 베풀라. 당신의 착함은 세상에 필요하다. 여섯째, 분별 있는 선행이라는 지혜. 정약용이 평생 추구한 것은 애민정신이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그의 애민정신은 감상적이지 않았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고, 끝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베풀고, 감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돕는 것. 이것이 분별 있는 선행이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분별 없는 선행은 덕이 아니라 해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내 능력을 고려하고 그 위에서 도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착함이다. 오늘부터 실천해보라. 도와줄 때 반드시 내 분량을 정하라.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상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당신의 항아리 크기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의 항아리 크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부어라.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적절하게. 이것이 지혜로운 착함이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자질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받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라. 경계를 세우고 지혜롭게 베풀고 분별 있게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착함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당신의 선행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평안할 것이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애민정신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하고 베풀되 분별 있게 베풀고 착하되 상처받지 않게 착하라.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